자, 그럼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거는 이제 애자일이라는 거가 왜 변화 쪽에 중요해. 그 다음에 원칙이랑 뭐 애자일 밸류가 뭐였어. 뭐 그리고 비잉 애자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애자일 방법론이 그래서 뭔데? 뭘 난 도입하면 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의 접근은 전략, 그 다음에 실제 릴리즈 되는 거,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또 데일리 또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면서 반복하면서 고객에게 빨리빨리 릴리즈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는 게 애자일 방법론의 접근 어프로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준하는 방법론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스크럼이죠. 스크럼의 저 그림을 보시면 이 박스가 요구사항이거든요. 저 밑에 박스는 크고 위에 작은데요. 이건 뭐냐면 요구사항 자체에 이만한 거를 사실은 개발할 거는 좀 더 디테일한 상세 요구사항으로 쪼개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일정상 좀 덜 중요하고 저거 한 거는 에픽하다고 하거든요. 좀 큰 사이즈로 두면서 저걸 계속 리파인 해나가는 거죠. 즉, 요구사항 개발과 실제 프로그램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개발을 하면서 그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통해 갖고 그 서로 간에 면대면으로 오늘 뭐 했고 뭐 어떤 작업을 좀 진척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2주 사이클로 도는 걸 권장을 하거든요. 2주 사이클이 끝나면 우리가 완료된 게 뭔지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그 과정에서 뭔가 좀 개선할 포인트가 뭔지를 찾는 게 회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스프린트 플래닝을 세우는 사이클을 도는 게 스크럼이죠. 그 다음에 XP 방법론은 국내에서 이제 개발자들은 좀 알지만 뭐 오히려 국내는 많이 모르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XP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많이 압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더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프랙티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여기서 좀 특이한 상황이 여기는 개발자들을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니터랑 키보드 하나 놓고 사람이 둘이 앉아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은 드라이버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한 사람은 열심히 코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내가 못 보는 시각을 다른 사람이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전이가 바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류도 적게 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개발자도 있지만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 고객 이렇게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더 가깝게 함으로써 문서보다 훨씬 나은 그 의사소통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미난 특징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이는 이제 애자일 방법 중에 칸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칸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우리 선반 있잖아요. 선반. 기계 이렇게 부품들 놓는 선반. 이게 칸반인데 일본말로 칸반인데 이거는 이제 제조 공정에서 보통은 이제 일을 이렇게 우리가 주는 방법을 푸시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방법. 근데 얘는 푸시가 아니라 풀로 땡겨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땡겨가면서 이 다음 공정에서 앞에 이 칸반에서 일을 땡겨가고 하면서 이런 공정을 끌고 가라는 거고요. 얘의 핵심은 뭐냐면 요 WIP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도로에서 이렇게 꽉 막혀 있잖아요. 왜 막히죠? 모두 다가 사실 60km로 일정한 속도로 가면 막힐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고 하는 일이 생기면서 대기열이 생기니까 연쇄로 해서 확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부분의 중간에 이러한 대기열이 많이 생기면 전체 프로세스가 비효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기열을 줄이게끔 만드는 게 이 칸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대기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열에서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총수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걸 땡겨가면 비면 또 땡겨오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백로그에 있는 건 계속 펜딩이 되겠지만 끌고 가면서 이게 끌려가면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더 시간을 단축하게끔 하는 방법이 칸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조금 더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론인데요. 중요한 거는 저 부분이 과연 그럼 애자일 방법론에 다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방법론을 만드는 국제 표준이 있어요. 에센스라고 해서 OMG 표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표준 메타 어떤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에어리어 방법론의 구성 요소를 봐요. 하나는 커스터머 에어리어, 즉 커스터머의 오퍼튜니티와 스테이크홀더들에 관련된 것들을 뭔가 진척시키는 방법론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솔루션 에어리어. 그래서 그 스테이크홀더의 오퍼튜니티로부터 리콰이어먼트를 찾아서 그 리콰이어먼트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전이되게끔 하는 공정이 있는 엔지니어링 영역을 담당하는 솔루션 에어리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루는 이제 방법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루는 이제 엔데버 에어리어. 이 세 에어리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저 내용들을 보시면, 그래, 당연히 저렇지. 당연히 그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스테이크홀더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리콰이어먼트를 이해해서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고,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운영을 한다. 그리고 작업은 작업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체를 코디네이션 하고, 그 다음에 팀을 서포팅하고, 진척을 확인하고, 이게 계속 루프 돌면서 끝에는 작업이 끝나는 이런 부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스크럼을 매핑을 시켜보겠습니다. 스크럼의 이제 그 액티비티는 리파인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스프린트 플래닝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하고, 스크럼이 끝나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고를 하고, 요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거든요. 자, 보셨지만 저 위에 커스터머 에어리어 영역을 커버하는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콰이어먼트를 시스템으로 만들게끔 해주는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론 전문가들은 스크럼은 방법론이 아니라 메소돌로지가 아니라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프랙티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이제 부분 구성품이잖아요. 그 프랙티스는 방법론 하는 사람들은 얘가 방법론의 컴포넌트와 같은 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메소돌로지는 뭘까요? 프랙티스를 합쳐놓은 것이 올바른 메소돌로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워터폴하고 에자일하고. 워터폴은 A부터 Z까지를 퍼펙트한 방법론 셋을 밀어 넣는 겁니다. 왜? 픽스드 마인드셋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정말 초보자라도 그 룰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데 그 방법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보공학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략부터 해갖고 그 방법론 세트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에자일은요, 아까 원칙이 뭡니까? 자기 창발적인 조직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 조직화되면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랙티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계속 애도를 하는 겁니다. 또는 체인징을 하는 거고요. 그 마인드셋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걸로 해가 없던 거죠. 스크럼이냐 칸반이냐 아까 XP냐를 얘기 드린 거는 그냥 그것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케이던스 메커니즘이에요. 그 위에 쓸만한 프랙티스들을 얹어서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에자일 그 강좌들을 보면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이 그냥 스크럼에는 원래 이러한 프랙티스가 있었어라고 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스크럼을 만든 슈어버의 원래 그 오리지널을 보면 그런 그 액티비티나 그런 프랙티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그 프랙티스를 매시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싱킹하고 합친다던가 UX 관련된 것과 갖고 합친다던가 이런 방법론들을 매시업을 시키는 거죠. 그럼 프랙티스가 얼마나 있어? 에자일. 이거는 이제 그 딜로이트 호주 팀이 한동안 이제 에자일에 관련된 뭔가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지하철 맵이죠. 요거 하나하나가 다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 색깔 나는 게 이제 에자일 방법론들이에요. 그래서 에자일은 처음에 이제 뭔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획하는 것부터 해갖고 요구사항 식별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서 딜리버리하고 뭐 릴리즈하는
이런 전체 공정들이 이러한 수많은 프랙티스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조합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겠죠. 물론 새로운 프랙티스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저 프랙티스들 중에서 이제 에자일에서 진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 다 해놓은 건데, 눌러보시면 그 안에 뭐 이제 어떻게 쓰는 거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공짜고요,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우리 영역에서 무슨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영역을 좀 더 개선할 저런 프랙티스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해요. 에자일 팀 내에서.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럼 요구공학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은 뭐 60,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에자일에서 이제 그런 요구사항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처음에 Y에 대한 걸 그러면 어떻게 다룰 거냐, 에자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임팩트 매핑이라고 하는 프랙티스가 있어요. 뒤에 잠깐 그림 나올 건데, 또는 비전 보드, 또는 링 캔버스, 이런 프랙티스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라는 걸 정의하는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럼 전체의 어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많이 레코멘드 하는 건 이제 이벤트 스토밍 같은 건데, 사실 저 부분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데, 대신에 이제 스토리 매핑 이런 거를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스토리 매핑이나 프로덕트 로드맵.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왓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유저 스토리고요. 또는 이제 뭐 BDD 같은 경우에서는 이 example mapping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요건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법, 그리고 백로그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들을 다루죠. 그래서 에자일에서 다루는 그 요구공학 관점에서도 스크럼이나 칸반 위에 이런 것들이 얹어짐으로써 요구사항을 전략부터 Y로부터 해갖고 W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사실 접목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쪽에서 어떤 프로젝트 했던 데서 했던 방법은 예시인데요. 요 라인 하나 있잖아요. 요 라인, 요게 하나 프랙티스입니다. 요게 전체 방법론인데 요 프랙티스를 조립을 해서 요렇게 방법론을 구성합니다. 맨 밑에가 지금 이제 요게 칸반이네요. 칸반인데 요 칸반 대신 여기를 스크럼으로 체인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UI 만드는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다른 프랙티스가 좋은 게 있으면 걔로 체인징이 가능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바꿔가면서 조립하거나 또는 저거를 개선하거나 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개발하고 이 개발과 요구사항 개발과 그 실제 프로덕트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기존 프로젝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요구사항의 말단이 그대로 구현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과거에 만들던 최근의 소프트웨어들 보면 요구사항 따로 구현 따를 거예요. 맞나요?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구사항 추적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초기에 요구사항 정의 단계 끝난 거를 갖다가 뒤에 이제 그 통태 단계에 가서 요구사항 추적표를 그리면 매트릭스가 N대 N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구사항 따로 개발 따로 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요구사항 초창기 때 그냥 고객이 냈으니까 이거 했어 라고 하는데 사실 PMO여서 좀 맨날 추적해보는데 추적해보면은 사실 그 성공하는데 그 거짓말이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에자일에서는 요구사항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요구사항 끝단이 구현된 프로덕트하고 1대1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에게 릴리즈 되는 단위를 피처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개발의 단위는 유저 스토리 단위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단위가 정확하게 2주 사이클로 완성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단위이거든요. 그 프랙티스 관계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끌고 갈게요. 뭐 유저 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아시죠? 뭐 as I want, so that I can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써갖고 가져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요구사항을 써갖고 개발할 수 있어? 물론 못하죠. 쟤는 그냥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 위한 토큰에 불과한 거예요. 제 백엔드로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설명도 있을 수 있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그 예시를 통해서 저 요구사항이 끝났다고 했을 인수 기준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임팩트 매핑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임팩트 매핑은 뭐냐면 처음에 Y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 why, who, how, what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달성할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 목표를 이 사람이 달성하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임팩트라고 하는 부분이 요 how, capability가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매핑이에요. 그래서 요 capability를 찾고 나면 이걸 달성하게 할 실지 이 what, 이게 피처거든요. 이게 개발할 거거든요. 피처를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하냐? 개발자랑 고객이랑 같이 합니다. 워크샵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일을 찾는 거죠. 이후에 또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래서 요번 이터레이션 요거 만들고 다음에 또 미팅해서 요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개발을 못해요. 그 왁 갖고. 그 피처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 룰이라고 하는 게 인수 기준이거든요. 이게 되려고 그러면 어떤 컨디션이 여기서 구현이 되는 게 이것이 끝나는 거야 라는 거를 룰로 정의를 하고 그것이 그러면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스케이스 명세서에서 얼터네이티브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한눈에 전체가 좀 보이게끔 하는 게 이제 그 전략 관점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위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보게끔 하는 게 스토리 매핑이 많이 쓰이는데요. 스토리 매핑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이제 그 퍼소나에 관련된 걸 가지고 백본이라고 하는 요게 프로세스예요. 요 프로세스 중심으로 쫙 전체를 그려놓고 여기를 더 기능분해를 해서 개발할 단위로 쪼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초로 놓고 이거는 계속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라인이 첫 번째 릴리즈 할 거,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릴리즈 할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스토리 매핑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도 사실은 애자일 관점에서 유스케이스 입장형이라는 게 이바 야콥슨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자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기존에 있던 유스케이스 명세서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가 있고 예외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슬라이스라고 불러요. 유스케이스 슬라이스. 그래서 그 단위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위로 동작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쓰는 게 있고요.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 스토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던 뭘 하던 하면 DB에 저장되면 그때 발생하는 걸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 이벤트가 사람들이 그 모델을 가지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고객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UML 갖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협업시켜 봤으면 아시겠지만 고객은 사실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하는 건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벤트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부킹이 발생했다. 고객이 뭔가 청약서를 접수시켰다. 뭐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오렌지색 스티커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쫙 붙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 동안 하는 워크숍이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종이를 엔드레스 페이퍼로 해갖고 이 벽 같은 경우를 다 둘러갖고 붙여놓고 고객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디자인 스프린트 프랙티스라는 건데요. 구글에서 진행을 하는 거, 구글에서 이제 많이 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디자인에 대한 것을 뭔가 잡는 그러한 거예요. 일주일만.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요런 뭐 UI나 이런 게 필요해라는 비즈니스 목적이나 이런 걸 갖고 듣는 날이 이제 첫째 날 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그걸 갖고 실제 이제 그거 갖고 고민해서 스케치를 좀 해보는 시기예요. 세 번째는 그 스케치된 모델 중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결정된 거에 대해서 프로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해갖고 고객이 원했던 게 이거 맞는지 확인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확정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이게 일주일 만에 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있는 몇 가지 재미난 것들의 예시들이 있는데요. 크레이지 8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8분 동안 8개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잘 보시면요. 과거보다 쓸데없는 작업을 좀 안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적은 노력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 중에 선택하는 과정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함으로써 사실은 뭐가 발생을 안 할까요?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요구사항 듣고 난 다음에 자 화면 잘 만들어갖고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충 그려갖고 좀 쓸만하게 저 위에 보고 해야 되니까 뭐 좀 프로토타입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HTML 갖고 좀 만들어갖고 그리고 가져가잖아요. 한 달 걸려서 가져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하죠. 네. 왜냐하면 고객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오는 과정에서 이걸 보여주고 스티커 갖고 이제 투표해요. 그래서 뭐가 나온지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애자일 프랙티스들이 그래서 뭔가 저런 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스피드를 만들어요. 이건 이제 이벤트 모델링이라는 건데 이벤트 스토밍에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응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UI에 있는 그 화면이나 배치가 커맨드에 동작을 시키고 그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지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으로 나눈 거예요. 커네이어 법칙에 따라서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누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중에서 좀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는 테스트 모델, 그 BDD 이용해서 테스트 모델을 정의하는 그런 모델링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애자일에서는요, 그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 전형적인 부인 모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프트 레프트라고 해갖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프랙티스를 접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처음에 피처를 얘기했을 때 요구사항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통과시키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짜요. 그러면서 그것이 개발되면 자동 테스트를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나 인수 테스트가 사실 없어요. 자동화돼서 쭉 흘러가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제 추가적인 테스트를 하죠. 근데 기본이 안 된 거 갖고 테스팅을 하느라고 우리가 기존의 개발 공정에 보면 적어도 한 40%가 테스트 공정이에요. 좀 심한 경우는 60%까지 테스트 공정을 씁니다. 근데 그런 일정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요구사항을 가장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은 얘가 어떤 예에서 통과가 되면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예를 통해서 정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식의 접근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데브옵스가 아주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거를 애자일 진영에서는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이제 개발과 운영이 합쳐지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그 EA를 그릴 때 쓰는 필름 노테이션인 아키메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스테이크홀더의 변화 동인이 있고요. 그죠? 그 동인으로부터 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는 어떻고 나중에 만들어지는 모델은 어떤지 평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웃컴을 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꼴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가지고 실제 만들어야 될 capability, 그죠? 우리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capability는 국내 같은 경우는 주로 과제로 떨어지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시스템이 비즈니스 관점, 어플리케이션 관점, 그 기술 관점으로 실제 구현이 될 어떤 프로세스, 그다음에 컴포넌트, 그죠? 시스템, 그 다음에 이게 이행 모델, 이런 거리까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과연 애자일 방법론에서 이러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프랙티스를 무엇을 써야 될 거냐, 초이스를 해서 전체적인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어떤 방법론이든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는 이런 어프로치를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전략부터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게 구현돼서 이행하는 모델이 나오는 거는 거저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걸 코딩만 시킨다고 알아서 개발자들이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손으로 핸드페이퍼로 그리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델 전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스크럼이라는 거 하나만 써갖고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 공학을 지키는 전체적인 관점의 프랙티스들의 우리 회사에 맞춤 최적화된 세트가 우리 회사에 적용해야 될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 팀 단위로 또는 회사 단위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더 나은 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한 프랙티스를 계속 접목하고 바꿔나가는 게 애자일 방법이라는 거예요.